UAE가 돌연 폭탄 발언을 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졌던 원유 시장 질서는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현재부로 오펙을 탈퇴하겠습니다. 아니, 석유 수출 시장 점유율 약 75%를 차지하던 UAE가 중동국들의 분노를 무릅쓰고 갑자기 탈퇴 선언을 하다니요. 진실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출길이 전부 막히자 독자적인 생산 정책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UAE의 한마디는 국제 외신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희의 대안은 대한민국입니다. 원유 2,400만 배럴을 한국에 싹 다 보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외교관들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협의를 시작하려 했는데요. UAE는 왜 7,000km나 떨어진 한국에 그 많은 원유를 보낸 것이었고 중동국들이 한국에 매달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었을까요? UAE가 오펙을 탈퇴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해법으로 확신한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무바달라 국부펀드에서 에너지 전략 총괄 책임자로 22년을 일해온 칼리드 알 마즈루이입니다. 저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석유가 흐르는 방향이 곧 권력이 흐르는 방향이라고 믿었고 그 권력의 한 축에 UAE가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도 봤고 반대로 150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세계 경제가 에너지 위기로 뿌리째 흔들리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생산 기술의 혁신이 기존 공급 구조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도 모두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UAE는 자원을 가진 나라였고 그 자원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고 변하지 않는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부다비 왕실 직속 최고위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고 안건 역시 공식 문서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수백 번의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이런 형태의 소집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에너지 전략 회의라면 사전에 안건지가 배포되고 참석자들이 각자 준비 자료를 들고 옵니다. 논의할 수치들, 검토할 계약 조항들, 비교 시나리오들이 회의 전에 공유됩니다. 그래야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라는 말 한마디뿐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회의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끊임없이 추측했습니다. 최근 유가 불안정에 대한 대응인지, 새로운 에너지 협력 협상 방향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량 조율과 관련된 어떤 긴급 안건인지. 하지만 어떤 가설을 세워봐도 이 비공개 소집의 형식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직감은 회의실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무게감이 공기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안보 및 에너지 관련 최고위 전략 참모들도 이미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 결정권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수준의 회의들은 시작 전에 가벼운 인사와 담소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 이야기, 어젯밤 뉴스에 대한 단편적인 감상. 짧지만 그 대화들이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회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날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그 침묵이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공간. 이 자리는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통보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왕실 고위 인사가 착석하자 회의는 어떤 서두도 없이 곧장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정책 조율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펙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오늘 이후 실행 단계로 이행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펙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원유 시장의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하고 때로는 강제해온 거대한 틀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서 UAE는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생산량을 조율하고 가격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 핵심 결정권자였습니다. 걸프 지역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고 수십 년간 쌓아온 협상력과 외교적 관계망은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오펙 회의에서 UAE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증산을 선언하면 시장이 반응했고 감산을 택하면 유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온 에너지 질서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전략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에너지 외교 역사의 근간을 스스로 해체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 충격이 너무 큽니다. 탈토의 선언이 나가는 순간 국제 유가는 단기간 내에 극단적인 변동성에 들어갑니다. 22년간 쌓아온 협력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고 회원국들과의 관계 훼손은 수년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 저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합리적인 판단과 데이터 기반 논리로 이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제안이 나와도 항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의 결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제 발언에 어떤 인사도 동조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왕실 고위 인사를 향해서. 그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칼리드, 우리는 이미 대안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순간적으로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UAE가 오펙 탈퇴를 결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공급망과 외교적 채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단순히 탈퇴 선언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원유를 팔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있어야 하고 그 루트를 뒷받침할 계약과 물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안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아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전략 총괄 책임자로 22년을 일해왔는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략 결정에서 자신이 소외돼 있었다는 사실은 직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린 수백 번의 판단들, 수십 번의 협상에서 지켜온 원칙들이 한꺼번에 무력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 대안이 어디입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22년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왕실 고위 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단 두 글자를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세 번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완전히 성질이 달랐습니다. 처음 두 번의 침묵이 충격과 긴장이었다면 이번은 수용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몇몇 고위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미 받아들였다는 듯이 저만 혼자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문가로서 세계 주요 플레이어들을 언제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 러시아, 미국의 셰일 생산 기업들, 북해 유전 블록들, 카타르의 LNG 공급 라인들, 그 지도 안에서 한국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입국, 소비국, 고객, 중동의 원유를 구매해서 정제하고 사용하는 나라, 에너지 공급망에서 수요 측 끝에 위치한 나라. 우리에게 있어 한국은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제때 대금을 지급하고 국제시장 규칙을 잘 따르는 나라. 하지만 전략적 주체로서 에너지판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제조업 강국, 기술 수출국,
조선과 반도체의 나라.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지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라는 이미지는 끝내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실무 지시가 내려졌고 담당자들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오펙 탈퇴의 충격, 그 결정을 실무 책임자인 내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의문, 왜 한국인가? 비공개 상황실로 이동해 즉시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 에너지 협정 문서, 무역 구조 데이터를 전부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두툼한 파일을 건네줬을 때 저는 첫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비축기지, 해외 저장, 우선 구매권, 공급망 다변화. 낯설고 단편적인 단어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자료를 펼치자 한국의 비축기지 관련 현황 개요가 나왔지만 핵심 세부 항목들은 비공개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별도 상위 결제가 필요한 등급이었고 담당자는 승인 완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승인 절차를 즉시 밟으면서 그날 밤 내내 공개된 부분들만을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을 아무리 맞춰봐도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그 구조가 현재의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이 제가 지금껏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2년 동안 이 바닥을 다니면서 한국이 에너지 위기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고 지리적으로도 공급망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중동 에너지 정치 구도에서 어떤 발언권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왕실이 직접 선택한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저는 서류들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그날 이후 한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판단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 기대가 아니라 현실. 왕실이 그토록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숫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원유 흐름 데이터부터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었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적은 지난 22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요동쳤고 저는 그 요동 속에서 항상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제가 수없이 봐온 형태와 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름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척이 오가던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항로 중 하나에서 선박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사실상 통항이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해상 물류 전체 흐름, 주요 해운사들의 항로 변경 현황, 해상 보험 요율 변화 추이, 숫자들이 하나씩 화면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로 자체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운 담당 책임자가 직접 상황실로 왔습니다.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의 표정에서 평정심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유조선 운항 보험 요율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해당 해역에 대한 보험 인수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고 인수를 받아주는 곳조차 요율이 몇 배씩 뛰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선사들은 그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가는 대한 항로를 택하는 선사도 있었지만 그 경우 운항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연료비와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항로 역시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약 1,000만 배럴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들었을 때 잠시 침묵했습니다. 1,000만 배럴.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10%에 달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이건 오펙이 감산이나 증산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조율은 시장이 작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원유가 도달하는 통로 자체가 봉쇄된다면 생산국의 조절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구축해온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동일했습니다. 석유는 생산된다, 석유는 운반된다, 석유는 시장에 도달한다. 그 세 단계 중 두 번째 고리가 완전히 끊기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아무리 기름이 가득해도 그것을 실어 나를 배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기름은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단순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급 과잉이나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종합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이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자체에 대한 위협이 연쇄적으로 공급 흐름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수출 터미널 기능 저하, 저장 설비 가동 중단, 해운 보험 시장 마비, 각 항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왕실이 오펙 탈퇴를 선언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오펙의 존재 이유는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공동으로 조율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급 과잉이나 공급 부족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율 메커니즘은 석유가 실제로 시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도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펙은 단순히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생산량 합의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그 석유가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닿지 못한다면 그 합의는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그들이 오펙을 버렸는지. 하지만 이해와 해결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가 한국이라는 이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그날도 눈이 아플 만큼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 하늘 아래 우리의 유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유가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유가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현실이 그 눈부신 하늘 아래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한국 관련 비공개 승인 최우선으로 처리해줘. 에너지 협정, 비축 현황, 무역 관계 전부 다시 정리해줘. 그날 밤 저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온다. 22년 동안 그 원칙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저를 답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던져본 적 없는 질문 앞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쥐고 있는 것인가? 자원도 없고 지리적으로도 공급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에너지 정치에서 어떤 발언권도 없었던 그 나라가 전 세계 공급 통로가 막히는 이 위기 속에서 왜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그날 이후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상황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고 퇴근은 항상 자정을 넘겼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유 공급망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전문 영역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그래프들이 계속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 식량 데이터까지 흔들리고 있지?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의 일치가 하나씩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에너지 분석 외에 식량, 비료, 원자재 관련 보고서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전략가가 식량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뭔가가 연결돼 있다는 직감이 자꾸만 저를 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보고서들이 도착했고 저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밀, 옥수수, 대두 모두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 폭이 단순한 수급 변화로 설명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비료였습니다. 현대 농업은 화학 비료 없이는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의 핵심 원료 중 상당수는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자 비료 생산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자 농가들은 사용량을 줄였고 사용량이 줄어들자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비료, 식량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슬로 연결돼 있었고 그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인 에너지가 흔들리자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 분석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가 막 발견한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구체적인 수치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펼쳐놓은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안 손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최대 수천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기 있었습니다. 신흥국들의 경제는 이미 한계에 몰려 있었고 정치적 불안정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에너지 전략가로 22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에너지 시장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생각해 왔습니다. 에너지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굶는다는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치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 인류적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별 취약성 지수를 들여다봤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나라들, 그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들의 목록이 화면에 펼쳐졌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붕괴 예고 목록이었습니다. 그 나라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수치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에너지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서 지웠습니다. 이건 에너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진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중동의 에너지 공급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마천루들이 석양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석유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석유가 세계를 움직였고 세계가 움직이는 만큼 이 도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석유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흐름이 막히자 모든 것이 함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에너지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에너지가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 우리의 유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원유를 뿜어내고 여전히 파이프라인 속을 흐르고 여전히 저장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가 닿지 못하는 지금 그 풍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착각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막힌 순간 우리의 통제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나자 한 가지 의문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어떤 나라도 온전히 대비할 수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동안 다시 멈칫했습니다. 에너지가 막히고 비료가 부족해지고 식량이 흔들리는 이 연쇄. 붕괴 앞에서 어떤 나라가 홀로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규모도 크고 자원도 있고 군사력도 갖춘 강대국들조차 이 흐름 앞에서는 무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것인가?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에너지를 10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왜 유일한 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이번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집착처럼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시야를 더 넓혔습니다. UAE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유국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현실을 직접 데이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수출 현황 자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는 순간 보고서를 덮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쿠웨이트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계약 이행 불가 선언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팔 수 없다. 저는 그 상황이 쿠웨이트만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펼칠수록 그것이 쿠웨이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유국들은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있는 나라들은 조금 낮긴 했지만 그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전체 수출 물량을 소화하기에 덕없이 부족했습니다. 해협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항로가 닫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산유국 대부분의 수출 통로가 동시에 닫힌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운 담당 책임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팔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일시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면 항로가 열릴 것이고 항로가 열리면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오펙 내부 긴급 협의 관련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입이 쓰라렸습니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독자 노선을 택하겠다고 했고 어떤 나라는 감산 합의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산을 해도 수출을 못하고 감산을 해도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량 협의는 그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두둔을 떼고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펙은 수십 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판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유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했고 그 결정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미국조차도 중동 산유국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펙이 협력 체제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구의 약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온 에너지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왕실 고위 인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배석한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칼리드,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의 주인이 아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생산량만으로는. 그분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생산이 아니라 통로가 권력이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산이 아니라 통로가 권력이다. 22년 동안 저는 생산량이 권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 얼마나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곧 에너지 시장에서의 발언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언권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히면 그 생산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UAE의 경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GDP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출 의존 구조, 재정 구조,
국부펀드의 현금 흐름,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수출이 막히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수익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이것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에너지 전략을 설계할 때 항상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고 자금이 있고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있는 한 어떤 위기에서도 탈출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인 자원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자원을 팔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자원을 팔 수 있는 통로가 막혔으니 자원은 있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 그날 밤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황실에 불을 끄기 전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그래프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진 자리를 무엇이 채울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자원도 없고 통로도 없고 발언권도 없던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기에 왕실은 그 이름을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했는가? 저는 그 답을 찾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공개 승인이 떨어진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새벽에 연락을 해왔고 저는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그 파일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공급망의 수요 끝에 위치한 나라, 에너지 정치에서 발언권이 없는 나라.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도 그 기본 인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나면 왕실의 선택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근거 없는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어딘가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 현황, 비축기지 위치와 용량, 해외 저장 계약 현황. 그런데 그 조각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축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내 비축기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장시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장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산유국의 원유를 대신 저장해주는 대가로 비상 상황에서의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계약을 복수의 국가와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 보면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원유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모두 필요한 것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등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해상 수출 통로가 봉쇄됐습니다. 산유국들은 원유를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자국 외부에 분산 저장된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물량을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상황을 가정하고 한국이 확보한 비축 물량과 우선 구매권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공급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맞았고 구조가 맞았고 운용 방식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도 한국이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도 이 구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협 봉쇄로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과의 계약은 수출 대안 루트이자 수익 창출 채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기 상황을 미리 그려놓고 그 안에서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한국 에너지 관련 관계자와의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렸고 표정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과장된 자신감도 없었고 긴장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해왔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해왔습니다. 저는 추가로 물었습니다. 셰파의 협정과의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비축 구조 이외에 다른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이번엔 그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체결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내용을 짚어가면서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들이 어떻게 위기 상황과 연결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축 구조, 우선 구매권, 포괄적 경제 협정, 공급망 연결 조항, 이것들은 각각 별개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톱니바퀴들이었습니다. 저는 화상 연결을 마치고 혼자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의 말투와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위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막느냐를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이 위기를 지나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비가 아니다, 설계다. 그 단어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어딘가에서 미묘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비국, 수입국, 고객, 그 틀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런 전략을 갖게 된 것인가? 어떤 역사가, 어떤 경험이 이 치밀한 구조를 만들어냈는가? 그 답을 알지 못하면 저는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그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팀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가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기록, 에너지 수급 역사, 외환 관련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들이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과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에너지 자원 현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유 자급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너지 전략가의 눈으로 보면 이건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그 공급선이 지리적으로 한 지역에 몰려 있다면 그 공급이 끊기는 순간 국가 경제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이미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취약한 구조 속에서 한국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오일 쇼크 시기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의 기록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료 안에 담긴 수치들은 건조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현실은 결코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수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외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금을 모아 국가를 살리자는 국민운동이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금을 모아 국가를 살리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압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어 국가라는 배에 올라탔다는 뜻입니다. 침몰하지 말자고, 우리가 버텨야 한다고. 저는 그 기록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한국 측 에너지 전문가에게 다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축 시스템과 공급망 전략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점이 외환 위기 이후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 그 결심이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남들보다 훨씬 치밀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짧고 단순하고 그래서 더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그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울부짖음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약했기 때문에 준비했다.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볼 때 현재만 봤습니다. 지금의 경제 규모, 지금의 수출 순위, 지금의 기술 수준. 하지만 그 나라의 강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습니다. 고통받았던 기억, 무너졌던 경험,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다짐. 그 기억이 수십 년에 걸쳐 전략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유일한 대안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석유로 세운 도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풍요가 너무 당연해서 결핍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결핍이 너무 분명해서 풍요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고 끊길 수 있는 것을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 출발점에서 움직여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것으로 시작한 나라가 있는 것으로 시작한 나라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 아이러니 앞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지금 저는 그것을 수치로, 구조로,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왜 왕실이 그 이름을 선택했는지, 왜 회의실에 있던 인사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왜 저만 혼자 이해하지 못했는지. 저는 22년 동안 자원을 가진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는 자원 없이 준비한 나라의 진짜 가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순간 다음에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습니다. 사흘 후 최고위 전략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첫 번째 회의와 같은 장소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처음 회의가 충격과 통보의 자리였다면 이번은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포함한 실무팀이 검토한 모든 선택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과의 독자 에너지 협력 강화 시나리오, 미국과의 직접 협상 채널 확보 방안, 자체 대체 루트 개발 가능성 검토, 그리고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 구조화 방안. 저는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자국 에너지 위기를 먼저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았고 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체 대체 루트는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인프라 투자였고 지금 당장의 위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실 고위 인사가 자리에 앉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담당자들이 차례로 자신의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들을 들으면서 각 시나리오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수백 번의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어떤 것은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으며 어떤 것은 반박이었습니다. 그날의 발언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옳다고 믿어온 것을 주장하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한번 내려다보고 고개를 들어 왕실 고위 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수용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구축해놓은 비축 구조, 우선 구매권 계약, 공급망 연결 조항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수치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상황에서 한국 시스템을 통해 원유 공급 안정성이 어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들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쳤을 때 왕실 고위 인사는 잠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즉시 실행하라. 그 네 글자가 회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무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공식 협력 채널 개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위치에서 한국 측과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측 고위 담당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연락을 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류들이 정돈돼 있었고 숫자들이 이미 정리돼 있었으며 제안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려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두고 있었고 UAE 측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논의되고 물류 루트가 설계됐으며 우선 공급 물량과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같은 감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계해 놓은 구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 구조가 너무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협력 계약이 최종 서명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그 서명식에 참석하면서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가 맞아도 실행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그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비축 시스템을 통해 재설계된 공급 루트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확인하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급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쇄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급 흐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회 루트가 작동하고 있었고 비축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있었으며 계약 구조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인이 끝난 후 저는 왕실 고위 인사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결과를 설명하자 그분은 자료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묻듯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주 동안 제 머릿속을 채웠던 수많은 의문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준비된 자가 선택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위기가 가르쳐준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일이 흘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협력 구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공급 안정화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고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었으며 물류 흐름이 다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위기 봉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팀의 하나의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에너지 공급망의 권력 구조와 지금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이후 보고서가 나왔고 저는 그것을 읽으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존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산유국이 생산하고 해운사가 운반하고 수입국이 소비합니다. 권력은 첫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가 곧 발언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를 지나면서 그 구조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생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반이 불가능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이 한국의 분산 비축 시스템과 공급망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생산국이 아니었습니다. 운반국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두 단계 사이에서 위기 시에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가 생산하느냐에서 누가 설계하느냐로 그 변화가 이번 위기 속에서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UAE와 한국의 협력 구조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비슷한 방식의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중동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축 시스템, 공급망 설계 방식, 위기 대응 구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오래전 왕실 고위 인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준비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가 따르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협력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관계는 그 이후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시작됐고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서 공동 투자 프로젝트가 논의됐습니다. 수십조 규모의 장기 협력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얼마나 넓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출발점은 위기였지만 그것이 이어지는 방향은 훨씬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공급 안정화 추이가 그래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22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분석관이었던 저는 에너지 시장이 세계의 심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심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UAE는 그 심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위에서 2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절반밖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분명히 세계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심장의 힘은 박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박동이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박동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박동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언제나처럼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도시를 세운 것은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너지는 이 도시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흐르게 하고, 어떻게 위기에도 끊기지 않게 만드느냐, 그 능력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진짜 권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봐왔다. 아무도 없는 상황실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깨닫는다. 세계는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2년의 확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선생이 됐고
한국이 교과서가 됐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대비한 나라가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위기에 대비한 나라라는 것을, 저 칼리드 알 마즈루이는 그것을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비로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오직 준비와 전략으로 세계 에너지 위기의 해답이 된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